참 본성을 가로막는 것들. 북미 지역 첫 순회 강연을 시작했을 때 나는 24살이었다. 순회 강연이 시작되고 보름쯤 지났을 때 한 여인이 개인 면담실로 나를 찾아왔다. 짤막한 소개를 하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가 긴장을 풀도록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연이 어떠했는지, 내가 한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특별한 질문이 있는지를 물었다. 첫 마디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온몸이 긴장되어 보였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서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이윽고 눈을 떴다. 난 나 자신이 싫어요. 지금 그 고백을 돌이켜보니 그녀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북미 지역에서 강연할 때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나는 늘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있어야만 했다. 개인 면담을 위해 찾아온 그 여인은 자신의 속 깊은 고민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통역자에게도 털어놓아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긴장하면서 이내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게 서툴고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기억나요. 엄마는 내가 식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설거지도 똑바로 못한다고 야단쳤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절대로 배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걸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서툴고 바보스런 나 자신이 더 혐오스러워졌어요. 괜찮은 직장을 구했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지적할까봐 늘 겁이 나고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만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나가고 서로 어울려 지내는 걸 보면서 난 왜 저들처럼 될 수 없지? 나한테 잘못된 게 뭐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곤 해요.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늘 불안과 공포감에 지배당하던 생각과 느낌들, 그리고 종종 그것들에 좌우되어 달라지곤 하던 신체적인 기분들, 또한 아버지와 스승님들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밀려오던 좌절감들. 며칠에 걸쳐 나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기 혐오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늘 그녀의 마음을 따라다니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똑같은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할 순 없다. 북한은 어느 존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 조건이지만 개인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여인의 고민을 살펴보는 과정은 내게 불만족의 새로운 언어들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특정하게 등장하는 말과 용어들, 경험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이다. 자기 혐오는 어쩌면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참 본성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인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시각이다. 절망, 무력감, 자포자기 등의 고통스러운 기분들은 몸의 질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테면 심리적 장애인 우울증은 슬픔이나 낙담과는 사뭇 다르다. 신경과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나눈 토론을 통해 보면 심한 자기 비난은 몸에 병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며 이 신체적인 문제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과 기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술, 마약, 음식, 도박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중독 역시 생물학적으로 뿌리내린 또 다른 장애이다.
예를 들어 술과 마약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인위적인 평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고통인 여러 가지 질병, 사고, 늙음, 그리고 마침내 죽음과 대면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감정적, 신체적 반응의 회오리도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비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부족을 나타내는 반면 그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볼 능력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이 겪는 불행에 대해 남을 탓하는 성향이다. 다른 누군가가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잘못됐고 나쁘고 고집세고 무지하며 영악스럽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이 습관들을 흔히 왜곡이라 일컫는다.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주변 세상에 대한 제한된 관점에 우리를 가두는 인지구조인 스키마가 그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참 본성을 가로막는 것들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습관인데 이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괜찮거나 잘 적응하거나 정상이라는 정신치료학적인 판단을 넘어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지혜롭고 경이로운 순수 자각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붓다의 계획은 단순히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향해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붓다가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경험, 즉 슬픔, 수치심, 질투, 절망, 병, 심지어 죽음의 주차도 순수한 시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깨우는 일이다. 이 순수 시각은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혹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대만의 101층 타워 전망대 같은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 두려움, 판단, 불안, 의견 충돌들에 앞서 거기에는 경험과 경험자 사이에 어떤 구분도 초월하는 직접적인 순수 자각의 순간이 존재한다. 소심함과 움츠러듦.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깊이 뿌리 박힌 성향이다. 생각과 느낌과 성격과 행동 등에서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불충분하고 나쁜 존재로 여겨진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일 뿐이다. 바라보는 방식을 바라보기. 몇 해 전 순회 강연 중에 한 부부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수입이 꽤 괜찮은 직업과 안락한 집, 2대의 자동차, 여러 대의 텔레비전과 오디오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몇 년 동안 내가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본 조건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차를 타고 도시 근교를 지나던 중 그들은 넓은 잔디와 정원이 딸린 대저택들로만 이루어진 동네를 통과했다.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부자 동네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더 행복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들이 꽤 논리적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두 사람은 어느 부자 동네의 대저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사하고 얼마 안 가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 매우 값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출할 때마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신상품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웃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비싼 옷을 차려입고 비싼 자동차를 몰고 왔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급 승용차와 값나가는 의상을 구입했다. 돈을 얼마를 쓰든 간에 늘 이웃과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은 결국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급기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고 또 어떻게 투자하고 소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결국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그들은 직장을 잃었고 서로에게 화가 나고 실망한 나머지 온갖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싸웠다. 나와의 개인 면담에서 그들은 내게 진지하게 물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작은 숙제를 내주기로 했다. 내가 물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당신들의 집인가요? 자동차인가요? 옷인가요? 아니면 이웃들인가요? 며칠 시간을 가지고 당신들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와 당신들이 발견한 것을 내게 말해주세요. 그들은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뒤였기 때문에 나는 그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들 자신이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만 관찰하라고 했다.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자동차나 집이나 옷이나 이웃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남편은 말했다. 나는 대저택들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동차들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나 자신이 원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거들었다. 난 그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파티에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결코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거만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뭔가 보여줘야지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사게 되었어요. 더 큰 차, 아주 값비싼 의상들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인상도 심어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것으로 잠시 행복하긴 했지만요. 내가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나요? 아내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오락가락했어요. 이건 내가 옳았어. 저것도 내가 옳았어. 당신은 이것이 틀렸어. 당신은 저것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되었죠. 그들이 각자 관찰한 바를 털어놓는 동안 그들의 어깨가 편안해지면서 얼굴과 다리와 팔에 들어간 긴장도 풀렸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이 몇 년간에 걸쳐 쌓여온 생각과 감정들이 축적된 결과임을 그들은 이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참 본성을 가로막는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었다. 그것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자신들의 존재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며 독립적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 자기 내면의 잠재 능력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내가
사물을 매우 정확하고 바르게 본다는 특정 관념에 대한 집착. 이것이 서로 작용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물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내가 먼저 대답했다. 지금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라봐야 할 것도 같아요.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핵심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삶에서 변화와 도전들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잠재 능력을 가리고 있던 진흙층들이 기름진 토양으로 변하고 그곳에서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참 본성을 가로막는 것들이 거꾸로 참 본성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주시 명상, 통찰 명상, 공감 명상 등과 함께 우리가 처한 근본 상황을 이해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즐거운 지혜.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느낄 때 그 안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열쇠가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과 문제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내면뿐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어린 시절 내내 느꼈던 공포감과 불안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도처를 여행하며 처음 본 청중들 앞에서 나의 경험은 물론 나의 안내자이자 교사들인 위대한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전할 용기와 강인함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붓다들이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참 본성을 자각하려고 마음먹으면 당신은 나날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어떤 변화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당신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은 이제 당신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힘을 차츰 상실할 것이다. 당신은 직관력을 가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장애물들을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길 것이다. 참 본성은 소수의 특권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특성이 아니다. 자신의 참 본성을 인식했다는 진정한 표시는 그것이 정말로 평범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는 능력이다.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참 본성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따라서 당신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대신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그저 바보가 아니라 당신처럼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다만 바보처럼 행동할 뿐이다. 자신의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허약함과 두려움의 기분에 압도당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이 주어지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허약하고 한계에 갇힌 존재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일련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참 본성은 순수하고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상처 입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도 있다.
무지의 장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늘 깨어 있음을 기억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 존재의 무한한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 허약함, 두려움, 분노, 욕망은 참 본성이 지닌 무한한 잠재의 능력의 표현들이다. 그러한 선택들에는 본래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불교 수행의 열매는 단순히 이것을 깨닫는 일이다. 우리의 참 본성은 그 범위가 무한히 넓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괴로움들은 모두 그중 하나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즐거운 지혜는 마음의 괴로움을 자각하는 불편함과 그것들에게 지배당하는 불편함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을 자각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일이 언제나 유쾌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사실 나는 이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때로는 매우 불쾌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명상 수행은 결국 자비심을 갖게 해준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 역시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행복해지고 싶은 자신의 갈망을 볼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의 두려움, 분노, 혐오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주위 사람들도 똑같은 두려움, 분노, 혐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고 껴있는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일이며 즐거운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